청운봉 산자락은 인적이 드물었지요. 푸른 구름이 머무는 그 산빛 아래 사내 하나가 깃들어 살았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본디 억보였으나 산마루에 홀로 산다 하여 동네 사람들은 그를 그저 마루라 불렀습니다. 나이 24, 혈혈단신이었으나 서러워하는 기색이 없었고 쉰근 쌀가마를 번쩍 드는 장사였으나 자랑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5년의 머슴살이 끝에 얻은 것이라곤 고작 이 메마른 산자락뿐이었으나 그는 제 땅이라 기뻐하며 날마다 흙을 일구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 마을 강 영감이 땔감을 하러 왔다가 밭두렁에 앉아 쉬는 마루를 보았습니다. 마루의 어깨 위에는 곤줄박이 한 마리가 앉아 제잘거리고 있었지요. 이복의 마루 총각. 아, 영감님 오셨습니까? 진지는 드셨는지요? 먹었네 먹었어. 그런데 자네 어깨 위에 그 새는 뭔가? 사람을 보고도 도망칠 줄을 모르니 기이한 일이로고. 하하, 이 녀석들 말입니까? 저를 벗으로 아는 모양입니다. 제가 심은 들깨를 쪼아 먹어도 쫓아내지 않았더니 이제는 제가 가는 곳마다 이리 따라다닙니다. 쯔쯔, 자네도 참 모던한 사람일세. 애써 지은 곡식을 저 날짐승들에게 다 내어주다니. 그러다 자네 먹을 것은 남겠는가? 제가 먹을 것이야 족합니다. 이 작은 것들이 겨울을 나려면 오죽 춥고 배고프겠습니까? 함께 나누는 것이지요. 저 새들의 노랫소리를 듣는 값이라 생각하면 오히려 제가 받는 것이 더 많습니다. 허허, 말을 들어보니 마음 씀씀이가 비단결일세. 그러니 저 미물들도 자네를 따르는 게지. 헌데 혼자 이 깊은 산중에 사는 것이 외롭지는 않은가? 장가갈 생각은 없고? 외로울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침에 눈 뜨면 새들이 무난 인사를 하고 밭을 멜 때는 다람쥐가 구경을 오고 밤이 되면 소쩍새가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이 청운봉 전체가 제 식솔인 셈입니다. 듣고 보니 그렇구먼. 자네는 이 산의 주인이 아니라 산과 더불어 사는 식구로구나. 알겠네. 내 이만 가보겠네. 추워지는데 몸 성이 지내게. 영감님도 조심히 가십시오. 다음에 오시면 따끈한 군밤이라도 대접하겠습니다. 강 영감이 사라진 뒤에도 마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곤줄박이들은 그의 손바닥에 올려놓은 들깨를 톡톡 쪼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이 하도 사랑스러워 마루는 저도 모르게 흥얼거렸지요. 산과 새와 젊은 산에 참으로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그의 가을이 유난히 깊던 밤이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싸늘한 달빛이 스며들고 마루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요. 꿈속에서 그는 안개 자욱한 청운봉 정상에 서 있었습니다. 사방이 고요한 가운데 호련히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학처럼 고고한 기품의 손에는 푸른 옥지팡이를 짚고 있었으니 필시 이 산의 주인이리라. 마루는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고개를 들라. 소인은 이 산에 사는 마루라 하옵니다. 어르신은 뉘신지요? 나는 이 산의 오랜 숨결이니라. 내가 이 산에 들어와 생명을 귀히 여기고 굶주린 미물들에게조차 온정을 베푸는 것을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과찬이십니다. 소인은 그저 제 분수를 알고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며 살아갈 따름입니다. 허허, 그 마음이 기특하다. 세상은 이치를 거스르려는 자들로 소란스러우나 너는 순박한 본심을 잃지 않았구나. 내 착한 마음이 산의 정령들을 감동시켰으니 내 마땅히 너에게 상을 내릴 것이다. 상이라니요? 당치 않으십니다. 소인은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값을 헤아릴 수 없는 선물이 될 것이다. 다만 그 힘을 어찌 쓰는지는 오롯이 내 마음에 달렸느니라. 부디 그 힘으로 좋은 곳에 쓰도록 하라. 어르신?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마루가 미처 다 묻기도 전에 산신령의 모습은 안개 속으로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깨니 닭 우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새벽이었습니다. 꿈이 하도 생생하여 마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장 아껴두었던 북어포를 꺼내 작은 상에 올리고는 청운봉 정상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산신령님, 꿈에 찾아주셔서 감사하나이다. 소인에게 과분한 선물은 당치 않사오니 부디 거두어 주십시오. 다만 이 산의 모든 생명이 겨우내 평안하기를 빌 따름입니다. 그는 그것이 그저 길몽이라 여기고 곧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산의 약속은 그렇게 쉽게 잊히는 것이 아니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루는 여느 때처럼 밭에서 수확한 조를 털고 있었지요. 늘 그렇듯 곤줄박이 떼가 날아와 그의 어깨와 머리 위에 앉아 부산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새들의 지저귀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그저 짹짹, 조잘조잘하고 들리던 소리가 마치 뜻이 있는 말처럼 귓가에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큰일 났어요, 마루님. 큰일 났어요. 어? 내가 무얼 잘못 들었나? 아니에요. 똑똑히 들으세요. 아랫마을 최대감댁 귀한 손주 도련님이 오늘 내일이에요. 숨이 곧 넘어갈 것 같단 말이에요. 뭐라고? 최대감댁 손주? 그 3대 독자라는? 맞아요. 용하다는 의원은 다 소용없었어요. 대들보에 숨은 검은 그림자 때문인데 아무도 그걸 몰라요. 아무도. 그 시커먼 도끼가 도련님의 길을 다 빨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어서 가보셔야 해요, 마루님. 마루는 손에 들고 있던 도리깨를 떨어뜨렸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신령이 말한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날짐승의 말을 알아듣는 능력. 마루는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내가 어찌 감히 대감댁에 간단 말이냐? 나는 그저 미천한 산골 농부에 불과한 것을. 마루님이 아니면 도련님을 구할 사람이 없어요. 저희 말을 믿어주세요. 하지만 그 댁에서 내 말을 믿어주겠느냐? 필시 미친놈 취급을 하며 몽둥이 찜질만 당할 것이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체면이 다 뭔가요? 마루님은 착한 분이잖아요. 그냥 보고만 계실 건가요? 어서요, 시간이 없어요. 새들의 다급한 외침은 그의 양심을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한 생명이 꺼져가고 있다. 내가 그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한다면 산신령께서 주신 이 능력은 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는 짧은 순간 수만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를 악물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알겠다. 너희 말을 믿으마.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굳은 결의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마루는 집신을 꿰어 싣는 둥 마는 둥 산을 내려와 최대감댁으로 내달렸습니다. 고래등 같은 기와집 대문 앞에 선 그는 숨을 고를 틈도 없이 문고리를 잡고 외쳤습니다. 계시오? 안에 누구 계시오? 급히 들을 말씀이 있어. 문이 열리고 행랑의 하인 하나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마루의 남루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지요. 웬 놈이냐?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소리를 지르는 게야. 나는 청원봉에 사는 마루라 하오. 대개 대감마님께 총각을 다투어 아랠 일이 있어. 어서 길을 비키시오. 내 놈 같은 촌부가 우리 대감마님을 어찌 뵌단 말이냐? 지금 댁에 큰 우환이 있어 경황이 없으니 썩 물러가지 못할까? 하인은 말을 마치고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마루는 다급한 마음에 닫히는 문틈으로 발을 밀어넣었지요. 이보시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란 말이오. 제발 내 말 좀 들어주시오. 이놈이 정말 어디서 행패야? 몽둥이를 가져오너라. 이 미친놈을 아주 작신을 내야겠다.
소란이 커지자 나이 지긋한 집사 하나가 나왔습니다. 무슨 소란인가? 이 정신 나간 놈이 대감마님을 뵙겠다며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자네는 뉘인데 우리 댁 앞에서 이리 소란을 피우는가? 소인은 청운봉에 말을 합니다. 이 댁에 손주 도련님을 살릴 방도가 있어 이리 급히 찾아왔습니다. 부디 대감마님을 뵙게 해주십시오. 무엇이? 내가 도련님의 병을 고쳐? 팔도의 명의들도 다 고개를 젓고 돌아갔거늘. 내 놈이 어찌? 도련님의 병화는 약으로 고칠 병이 아닙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무슨 해괴한 소리인가? 약으로 고칠 병이 아니라니. 너는 필시 병자의 집안을 상대로 혹세무미 나려는 사기꾼이렸다. 저놈을 당장 관아에 끌고 가라. 아닙니다. 제발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이 난단 말입니다. 마루가 절박하게 외치는 그때 안채에서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진영 대감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손주 걱정에 수척해져 있었지요. 시끄럽다. 대체 무슨 일이냐? 대감마님, 이 자가 도련님을 살릴 수 있다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 내 그냥 보내줄 테니 썩 꺼지지 못할까? 대감마님, 소인을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닥치거라. 위천한 놈이 감히 주리를 틀기 전에 어서 끌어내라. 모두가 마루를 미치광이로 몰아세우는 그때 최 대감의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막내딸 서아였습니다. 아버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옵소서. 서아야, 너는 어찌 나왔느냐? 어서 안으로 들거라. 아버님, 저 사내의 행색은 비록 남노하오나 눈빛 많은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사옵니다. 믿져야 본전이 아니겠나이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 하시지 않으셨는지요? 허나 저런 자의 말을 어찌 믿는단 말이냐?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호갑니까? 하늘이 우리 가문을 가엾이 여겨 저 사람을 보내신 것일지요. 서아의 간절한 눈빛에 최 대감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루는 최 대감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지체 없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의 의심 어린 시선이 따가웠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깨 위에는 어느새 따라온 곤줄박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지요. 이리 들어왔으니 이제 어쩔 셈인가? 도련님은 저기 안방에 누워 계시네. 도련님께는 잠시 후에 뵙고 우선 저를 대청으로 안내해 주십시오. 대청은 어찌하여? 맥이라도 짚어보려는 것이 아니었더냐? 병의 근원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집에 있습니다. 집에 있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댁의 대들보에 아주 나쁜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마루의 말에 사람들은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최 대감의 얼굴은 노기로 다시 붉어졌지요. 내 놈이 끝까지 나를 기만하려는 개로구나. 대들보의 기운이 서리다니 이 무슨 망발이냐? 직접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마루는 더는 설명하지 않고 부엌으로 달려가 아궁이에서 활활 타오르는 장작개비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뒷곁에서 사다리를 가져와 대청 한가운데 놓았지요. 이 무슨 짓인가? 불이라도 지를 셈이야. 일단 지켜보시지요. 마루는 삐걱거리는 사다리를 밟고 성큼성큼 올라갔습니다. 대들보 가까이 다가가자 어깨 위에 곤줄박이가 유난히 시끄럽게 울며 부리로 한 곳을 쪼아댔습니다. 바로 여기구나.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손에 든 장작불을 곤줄박이가 가리키는 대들보 틈새에 들이밀었습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는가 싶더니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시커먼 물체 2개가 대청마루로 떨어졌습니다. 으악!
저게 뭐야? 지네다. 세상에, 사람 팔뚝만한 지네가 아닌가? 과연 그것은 길이가 대여섯 자는 됨직한 거대 진의 한 쌍이었습니다. 새까만 몸뚱이를 꿈틀거리며 도끼를 뿜어내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쳤습니다.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마루는 사다리에서 뛰어내려 아직 불이 꺼지지 않은 장작으로 지네들을 지져버렸습니다. 끔찍한 비린내가 진동하며 지네들은 검은 재로 변해갔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방에서 가느다란 숨만 내쉬던 손주가 온 집안이 떠나가라 외쳤습니다. 아, 아가? 최 대감과 식구들이 황급히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송장처럼 누워만 있던 아이가 땀으로 흠뻑 젖은 채 벌떡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님, 목이 탑니다. 아이는 머리맡에 꿀물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 모습을 본 최 대감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최 대감은 대청으로 나와 마루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집안의 어른이자 명망 높은 사대부가 미천한 농부에게 올리는 큰절이었습니다. 은인이시오. 이 늙은이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큰 죄를 지을 뻔했구려. 부디 이 무례를 용서하시오. 죽어가던 내 손주를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갈 귀한 아이를 살려주었으니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아닙니다. 대감마님. 이리 마십시오. 어서 일어나십시오. 소인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소리요? 자네가 아니었다면 내 손주는 아버님, 진정하시옵소서. 도련님을 살린 것은 소인이 아니라 이 댁을 걱정한 사내 정기와 저 작은 새들이었습니다. 소인은 그저 그 뜻을 전했을 따름입니다. 그 무슨 겸양이시오? 네, 자네에게 저 아랫마을의 가장 번듯한 기와집 한 채와 해마다 100석은 조끼 거두는 기름진 논 30마지기를 내어주겠소. 이 얼마나 큰 복인가. 어서 받겠다고 아뢰게. 대감마님, 그 귀한 마음만 받겠습니다. 소인은 재물에 욕심이 없습니다. 이리 큰 재물을 사양하겠다는 말인가? 어째서? 소인은 저 청운봉 산자락이 좋습니다. 아침이면 새들이 저를 깨우고 밤이면 별들이 이불이 되어주는 그곳이 저에게는 대궐과도 같습니다. 허허, 참으로 욕심 없는 사람이구려. 알겠소. 자네의 뜻이 정 그러하다면 억지로 권하지는 않겠소. 대신 자네가 사는 오두막을 비바람 걱정 없도록 튼튼하게 고쳐주고 해마다 쌀과 옷감을 넉넉히 보내줄 것이니 그것만은 부디 사양하지 말아 주시오. 그리 큰 은혜를 입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받으셔야지요. 이것은 저희 집안의 작은 성의일 뿐입니다. 그조차 거절하시면 저희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마루는 서아의 맑은 눈을 보며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소박하고도 단단한 마음에 서아는 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깊은 존경심을 느꼈지요. 재물이 아닌 자신의 삶을 택하는 사내. 그녀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마루의 기이한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신통력을 지닌 도사라 했고 어떤 이는 산신령의 아들이라 수군거렸지요. 정작 마루는 세간의 소문에는 관심 없이 예전처럼 밭을 갈고 새들과 이야기를 나눌 뿐이었습니다. 달포 뒤 가을 거지를 마친 곡식을 팔러 저작거리에 나섰습니다. 어깨 위에는 여전히 곤줄박이들이 앉아 조잘거리고 있었지요. 한창 장터 구경을 하는데 곤줄박이 하나가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마루님, 저기 저 약방 앞에 좀 보세요. 약방? 무슨 일이냐? 저기 저 능구렁이 같은 사내가 손박한 할머니의 쌈짓돈을 노리고 있어요. 가짜 산삼을 진짜라 속여 팔려는 수작이에요. 마루가 돌아보니 과연 한 약재상이 못부리에 흙을 묻힌 것을 산삼이라며 한 할머니를 꿰고 있었습니다. 할머님, 보십시오.
이 영험한 산삼 한 뿌리면 대개 영감님 기침병은 물론이고 온갖 잔병이 씻은 듯이 나을 것입니다. 원래는 10량을 받아야 하지만 할머님 사정을 보아 특별히 5량에 드리리다. 오, 그리 귀한 것을 정말이요. 그렇고 말고요. 마루는 곧장 나서서 사기꾼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빙그레 웃으며 어깨 위에 곤줄박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저 가짜 도사님 좀 혼내주겠느냐? 곤줄박이들은 신이 나서 날아올랐습니다. 한 녀석은 약재상의 상투를 쪼아대고 다른 녀석들은 가짜 산삼을 물고 날아올라 저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으악! 이놈의 새들이. 아이고, 내 산삼. 갑작스러운 소동에 장터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땅에 떨어진 가짜 산삼은 힘없이 두 동강이나 속이 허연 무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니, 저건 무가 아닌가? 저런 사기꾼 놈이로구나. 저놈 잡아라. 결국 사기꾼은 사람들에게 붙잡혀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우연히 장터에 나왔던 서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루에게 다가와 수줍게 말을 건넸지요. 마루님 아니십니까? 아, 아씨. 어인 일로 이곳에. 심부름으로 잠시 나왔습니다. 방금 그 일은 마루님의 도움이셨지요? 하하,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저 작은 벗들이 정의로운 일을 했을 따름이죠. 참으로 지혜로운 방법이십니다. 마루님께서는 늘 사람을 놀라게 하시는군요. 과찬이십니다. 저 아씨, 괜찮으시다면 저기 국밥이라도 한 그릇. 마루의 말에 서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장터 국밥집에 마주 앉았습니다. 시끌벅적한 장터 한가운데 두 사람 사이에는 조용하고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처음으로 나누는 긴 대화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마음이 같은 곳을 향하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꼈지요. 최 대감은 딸의 마음을 일찌감치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마음에 걸렸지만 제 손주를 살린 은인이자 하늘이 내린 인연이라 생각하니 그 또한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재물을 마다하고 자신의 삶을 지키는 마루의 우직한 인품을 높이 샀지요. 그는 마침내 두 사람의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자네, 예, 대감마님. 내 자네에게 귀한 보물을 하나 내어줄까 하는데. 당치 않으십니다. 소인은 이미 분에 넘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양할 수 없을 걸세. 내 하나뿐인 딸 서아를 자네에게 시집 보내려 하네. 네? 대감마님. 어찌 그런? 소인은 미천한 농부이고 아씨는 하늘 같은 교수이신데 당치도 않을 말씀이십니다. 자네 같은 사내라면 내 딸의 평생을 믿고 맡길 수 있겠네. 내 은인이기도 하고 이미 서아의 마음도 자네에게 향해 있는 듯하니 부디 내 딸을 아내로 맞아주게. 마루는 얼떨떨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아의 얼굴만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듬해 청운봉에 복사꽃이 만발한 춘삼월이었습니다. 마루와 서하는 산이 바라보이는 너른 터에 새로 지은 다나한 집에서 혼례를 올렸습니다. 혼례식 날, 온 산의 새들이 날아와 지저귀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지요. 부인, 내가 많이 부족할 것이오. 아니옵니다, 서방님. 제가 서방님께 많이 배우며 살 것입니다. 나는 샘도 어둡고 글도 모르오. 저는 서방님께 산의 말을 배우고 새의 노래를 배울 것입니다. 그러니 샘과 글은 제가 맡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루는 여전히 청운봉의 수호자로 곤줄박이들과 소통하며 마을의 꾸준히를 해결했습니다. 서아는 그런 그를 돕고 마을 사람들과의 교류를 이으며 지혜로운 아내가 되었습니다. 부부의 어깨 위에는 언제나 곤줄박이들이 앉아 행복의 노래를 지저귀었고 청운봉에 기이하고도 따뜻했던 사내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오래오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답니다.
강천이의 하루는 늘 어머니의 기침 소리를 듣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강천 모친의 숨소리는 해가 지날수록 점점 가빠졌고 근래 들어 몸은 빠르게 허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강천은 이부자리에 누운 어머니를 보며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긴 이곳 조선에서 백정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지요. 강천의 모친은 몇 해 전부터 병을 앓아왔지만 최근 들어 먹을 게 부족해 병세가 나빠졌었습니다. 백정이라는 신분으로 먹을 걸 구하기도 어려운 마당이었는데 잦은 가뭄과 흉년으로 허기짐은 더해가기만 했으니까요. 병상에 누워있던 강천의 모친은 언제나 어린 아들 걱정뿐이었습니다. 남편도 역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자신마저 세상을 떠나면 아들이 어찌 홀로 이 거친 세상을 견뎌나갈지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니 몇 번이고 기력을 되찾으려 노력했으나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강천아? 걱정 말거라. 나는 괜찮다. 어머니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하나뿐인 아들에게 이리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강천은 어머니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리 말했다가 매정하게도 세상을 등졌기 때문입니다. 강천 모친의 말은 손과 창백한 얼굴이 병세의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강천이는 오늘도 무거운 마음으로 도살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축을 도축하며 벌어들이는 작은 돈이 어머니와 자신이 연명할 수 있는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니 자신이 생계를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도살장의 냄새와 여러 잡다한 소음 속에서 강천은 한숨을 내쉬며 칼을 쥐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머니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늘 괴로웠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머니를 위해 이것밖에 할 수 없다는 게 너무나 힘들구나. 강천은 속으로 이리 중얼거렸습니다. 하긴 이런 중얼거림은 오늘 하루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강천이 10살이 될 무렵 세상을 떠난 아버지는 어린 강천에게는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강천아? 너는 언젠가 큰 사람이 될 것이다. 약한 사람을 돕는 그런 사람 말이야. 그러니 이 아비가 없더라도 꼭 어머니를 잘 보살펴야만 한다. 하지만 지금의 강천이는 스스로를 무기력한 존재로 느꼈습니다. 세상살이가 어렵다는 건 알았어도 일이 버거운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도살장 일을 끝마치고 소고기를 헝겊에 쌓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소고기는 체력이 바닥난 어머니께 드릴 좋은 음식이었지요. 함께 일하는 백정 어르신들이 강천이의 딱한 사정을 알고 이리 챙겨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집으로 향하는 강천이의 발걸음은 유달리 가벼웠습니다.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어머니는 이부자리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부자리엔 쏟아져 나온 피가 가득했지요.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소고기를 떨어뜨린 채 어머니께 급히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제가 곧 의원을 불러올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는 잡초가 무성한 마당을 나서 허겁지겁 마을 끝자락에 자리한 의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거친 숨을 헐떡이던 그가 의원 집 문을 마구 두드리며 이리 소리쳤습니다. 의원님, 제발 제 어머니를 도와주세요. 어머니가 위독하십니다. 의원님. 하지만 문을 열고 나온 의원은 긴 하품만 쏟아내더니 어린 강천이만 차갑게 쏘아보았습니다. 강천이의 몸에서 피비린내가 풍겼습니다. 행색을 보니 백정 같구나. 나는 백정의 집에는 발을 들일 수 없다. 너도 알지 않느냐? 그러니 어서 돌아가거라. 또한 이곳 의원은 백정 따위가 발길을 들일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강천이는 곧장 무릎을 꿇고서 이리 하소연했습니다. 의원님, 돈을 얼마든지 마련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제 어머니 좀 진맥해 주십시오. 어허,
이런 무례한 녀석을 보았나? 이게 무슨 고집이냐? 그리고 내가 지금 돈 때문에 이런단 말이냐? 감히 가축이나 도사라는 주제에. 강천이는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니 제발 저희 어머니 좀 살펴주시지요.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매정하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강천은 절망한 채로 의원 집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집에는 사경을 헤매는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곧장 다른 의원을 찾아갔으나 매번 똑같은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더는 강천이를 도와줄 수 있는 이가 이곳 조선에는 없는 것일까요? 그러니 의원들이 원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정신이 없어 맨발로 집에서 뛰쳐나왔던 그가 길거리 한복판에서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어머니의 곁을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밤길을 홀로 걷던 한 사내가 울음으로 두 눈이 퉁퉁 부은 강천이를 보았습니다. 이 늦은 밤에 왜 이리 울고 있는 게냐? 강천은 고개를 들어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차분한 눈빛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강천이는 터지려는 울음을 겨우 참아내며 이리 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백정인 저를 돕지 않으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내는 강천의 어깨를 붙잡은 채 이리 말했습니다. 내가 약간의 의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어머니를 한번 보자구나. 위급한 것 같으니 어서 나를 집으로 안내해 다오. 강천이는 눈물을 훔치며 기대했습니다. 그게 정말이십니까? 어서 안내하거라. 강천은 다급한 발걸음만 재촉한 채 방금 길에서 만난 사내를 허름한 초가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잠시 후 강천이의 집으로 온 사내는 그의 모친을 진맥하고 유심히 살펴보더니 강천이를 보며 이리 말했습니다. 어머니 몸 상태가 좋지 않구나. 지금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겠다. 우선 시침을 하고 탕약을 쓸 것이니 아궁이에 불부터 지피거라. 예, 알겠습니다. 사내는 강천이의 모친에게 간단한 조치를 했지만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어린 강천이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이별해야만 하는 시간이란 걸 말입니다. 그는 이를 직감적으로 느꼈지요. 그러함에도 고작 여기서 어머니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몇 시간 뒤 그의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강천은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곧 있으면 탕약이 완성되는데 이걸 드시지도 못한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아니, 이것밖에 해드리지 못한 채 어머니를 떠나보냈다는 사실이 원통했습니다. 사내는 강천이의 곁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의 어머니를 살릴 수 없어 안타깝구나. 미안하구나. 해당 사내는 강천 모친의 장례 비용을 모두 부담했습니다. 3일장을 끝마친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제는 철저한 고아로 전락한 강천이가 어머니의 돌무덤 앞에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굳은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더는 가축을 도살하는 백정의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제가 잘 해낼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그러자 강천이 옆에 서 있던 사내가 이리 말했습니다. 너도 의술을 배워보면 어떻겠느냐? 저는 짐승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 백정입니다. 가축이나 도살하는 제가 어찌 사람을 살리는 의술을 배운답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에 신부는 필요 없다. 강천이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을 지금껏 이리 대접해준 이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 너도 양반과 마찬가지고 눈도 2개요, 귀도 2개요, 코는 하나요, 팔과 다리는 2개이지 않더냐? 그러면 그게 똑같은 사람이지 대체 뭐란 말이냐? 나는 마침 제자를 찾고 있다. 이것도 인연 같으니 나를 따라오겠느냐?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 의술이 배우고 싶다면 약지 마을의 의송이라는 의원을 찾아오거라.
내가 바로 그 잔이라. 강천이는 어머니의 돌무덤을 바라보며 이리 답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의원의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더는 소중한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강천이의 옆에 서 있던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리 말했습니다. 내가 이리 빨리 결정할지는 몰랐구나. 이제부터 나와 함께 먹고 자며 의원의 길을 걷는 것이다. 단, 쉬운 길이 아니니 심지를 굳건히 해야만 할 것이다. 예, 어르신. 앞으로는 어르신이라 부르지 말고 스승님이라 부르거라. 예, 스승님. 그렇게 강천이는 우연히 길에서 만난 사내를 따라갔습니다. 앞으로 그의 삶에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묘한 기대가 되는군요. 강천은 의송을 따라 자신이 살고 있던 마을을 떠났습니다. 의송은 먼 길을 걸으며 자신만 졸졸 따라오는 강천이에게 이리 물었습니다. 이미 언급했듯 강천이를 도왔던 사내는 의송이란 이름을 사용하는 나름 알아주는 의원이었지요. 왜 의술을 배우겠다고 결심했느냐? 물론 내가 제안에 그랬겠으나 그래도 그 이유가 궁금하구나. 강천은 망설이다가 이리 대답했습니다. 제 어머니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앞으로를 살아가기가 버거울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보면 그 죄책감이 줄어들까 이리 생각했습니다. 의송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리 말했습니다. 그 마음은 좋다. 하지만 백정이 의술을 배운다면 너를 향한 차별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래도 할 수 있겠느냐? 강천은 주먹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들의 대화는 일회 후 집에 도착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강천은 의송의 집에 들어가며 그곳이 약재 냄새로 가득 찬 것을 느꼈습니다. 서가에는 두꺼운 의서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강천이는 글자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가 앞으로 네가 머물 곳이다. 저기 끝으로 쭉 걸어가면 별채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 빈 방이 하나 있다. 이제부터 그곳을 내 방이라고 생각하고 맘껏 사용하거라. 우선 짐부터 풀고 이곳으로 나오거라. 이곳에 다른 일꾼은 없습니까? 내가 유별나다며 모두 도망쳐버렸다. 돈을 벌 줄 모른다면서 말이다. 아, 그렇습니까? 강천이는 의송이 말한 별채의 숙소로 걸어가 짐을 풀고 다시금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에는 평상도 많았고 대청도 넓어 병상으로 쓰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이곳을 모두 병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렇다. 의송은 강천에게 이리 답한 채 작은 시험을 내렸습니다. 그는 강천에게 몇 가지 약재 이름과 생김새를 상세하게 설명하며 들판이나 이곳 뒷산에서 그것들을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내가 방금 말했던 약재들은 상처를 치료하거나 열을 내리는 데 쓰인다. 너가 제대로 된 약재를 찾지 못하면 이곳을 찾은 병자들을 치료하지 못한다. 이것이 의원으로서의 너가 가야 할 첫걸음이다. 강천은 곧바로 산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약재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낯선 이름과 생김새의 그는 숱한 헛수고만 이어갔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을 때 강천은 드디어 마지막 약재를 손에 넣었습니다. 의송은 강천이가 자정이 거의 다 되어서야 돌아오자 그가 오늘 구한 약재를 유심히 살펴보며 이리 말했습니다. 수고했다. 네 노력이 엿보이는구나.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다. 너가 지금 손에 든 것은 단지 약초일 뿐이다. 이것을 사람에게 쓸 수 있으려면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 강천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더 열심히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겠습니다, 스승님. 그렇게 반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웬만한 약재는 모두 알게 된 강천이는 본격적인 의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에 대한 차별이 시작되었던 건 이때부터였습니다. 강천이가 의송의 의원집 앞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쌀쌀한 가을로 낙엽이 제법 쌓여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런 강천이를 보며 인근에 거주하고 있던 고을 사람들이 이리 험담했습니다. 백정이 무슨 의술을 배운다고? 우리 마을에 무슨 재앙이라도 내릴 셈인가? 의송이 저자가 의술이 뛰어나다며 우리가 지켜주니 갈수록 가관이 악행만 행하고 있네.
뭐, 의원이 여기만 있다던가. 이제 이곳은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곳으로 가세나. 강천이는 그들의 수군거림을 무시한 채 낙엽만 치우고 있었으나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그들이 불만을 품으며 내뱉은 숱한 침으로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천이 장터로 약재를 사러 갔을 때 상인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해당 약초는 산이나 들판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이었기에 꼭 이곳에서 사야만 했습니다. 너 같은 놈에게 내 약초를 팔지 않겠다. 그러니 부정 태우지 말고 썩 꺼지거라. 강천이를 모르는 사람은 이곳 마을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단합해 강천이를 멸시했지요. 스승님께서는 해당 약초가 필요하시다며 꼭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자들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상인은 거친 불만을 쏟아내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래도 이 녀석이 그러함에도 강천이는 화를 내지 않고 다시 오겠다며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빈손으로 들어온 강천이를 본 의송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찌 빈손으로 왔단 말이냐? 내가 사오라고 한 약초는 어디 있느냐? 송구합니다, 스승님. 상인들이 저 같은 백정에게는 약초를 팔지 않겠답니다. 몇 군데나 돌아다녔는데 모두 허탕만 쳤습니다. 괜히 저 때문에 스승님의 명성에 먹칠까지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진 않으니 괜찮다. 그러면 너가 이곳을 지키고 있거라. 강천이는 의원을 나서려던 의송을 붙잡은 채 이리 물었습니다. 이미 그의 얼굴에 자신감은 없어 보였습니다. 스승님, 제가 정말 의술을 배울 자격이 있을까요? 의송은 발걸음을 멈추더니 강천이를 돌아보며 이리 말했습니다. 너가 무엇을 위해 의술을 배우려 했는지를 잊지 말거라. 사람들의 말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고자 했던 간절한 마음 때문이지 않았더냐? 그러니 나는 앞으로 내가 그것만 생각했으면 좋겠구나. 여기서 이 고난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너는 어머니를 죽게 했다는 죄책감만 떠안은 채 평생을 후회 속에 살아갈 거다. 그렇게 살고 싶니? 아닙니다. 강천은 의송의 말을 들으며 다시금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런 스승이 있다는 것에 늘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이곳 마을의 한 농부가 의송을 찾아왔습니다. 의원님, 제 아들놈이 갑자기 온몸에서 열이 나더니 쓰러졌습니다. 이상한 걸 먹이지도 않았고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천아? 심통과 뜸, 열을 내리는 약재를 챙겨 나갈 준비를 하거라. 예, 스승님. 의송은 강천을 데리고 농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아이의 상태를 살펴본 의송은 강천에게 물었습니다. 열을 내리고 맥을 안정시키려면 어떤 약재를 써야 하겠느냐? 강천은 잠시 고민한 뒤 의송에게 이리 대답했습니다. 황령과 생강즙을 섞어 먹이면 열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의송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좋다. 그러면 내 녀석이 직접 약을 만들어 봐라. 예, 스승님. 강천은 떨리는 손으로 약재를 다듬어 탕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의송이 농부의 아이에게 시침을 하고 뜸을 떴지요. 잠시 후 탕약을 만든 강천이가 이를 아이의 입에 넣으려 하자 농부의 아내가 강천의 손을 다짜고짜 붙잡으며 이리 말했습니다. 강천이에게 내뱉는 말에 가시가 상당했습니다. 이 사람은 백정입니다. 그의 손에서 나온 탕약을 우리 아이에게 먹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의원님이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강천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드님은 위태롭습니다. 지금 이 탕약을 먹이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잃었지만 이 아이는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믿어주십시오. 이를 옆에서 지켜본 의송은 흐뭇했습니다. 강천이가 더는 자신을 자해하지 않았으니까요. 또한 사람들을 설득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으니까요. 의송도 강천이를 도왔습니다. 그건 강천이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 제가 아끼는 제자를 믿어보시지요.
농부의 아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힘들어하는 아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천이 만든 탕약을 강천이가 직접 아이에게 떠먹이자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는 열이 내려가며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농부는 강천의 손을 붙잡은 채 이리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네. 자네를 백정이라 무시했던 나와 내 아내의 무례를 사과함세. 강천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제가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드님의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그날 밤 강천은 스승과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스승님, 오늘 처음으로 사람을 살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여전히 더러워 보입니다. 의송은 미소를 지으며 이리 말했습니다. 손이 더럽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까지 더러운 것은 아니다. 너가 남을 위하는 그 마음만 잃지 않는다면 너의 손은 언제나 생명을 살리는 깨끗한 손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이곳에 데리고 오기 전에 말하지 않았더냐? 이 길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이다. 그랬었지요. 그러니 힘을 내거라.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나약해지면 안 된다. 강천이 의송 밑에서 의수를 배운 지 2년이 되어가면서 그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는 스스로 사람을 온전히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백정희 의원 집에서 일한다는 반발이 사그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는 갈수록 심각해졌습니다. 심지어 의송이 운영하는 의원집 앞으로 양반과 평민들로 구성된 마을 사람들이 대거 몰려와 강천이를 쫓아내라며 소리치는 격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이곳 의원의 발길을 들였던 양반과 평민들은 발길이 줄어들었고 천민들의 발길만이 늘어만 갔습니다. 저 사내를 쫓아내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는 치료를 거부할 것이오. 우리 양반들이 이곳을 찾지 않아도 좋소? 이를 유심히 듣고 있던 의송은 예상외의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타인의 처지부터 끔찍하게 생각했던 의송이 알겠다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강천이를 두둔하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반언을 그리며 모여있던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대며 자리를 떴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이곳 마을에 역병이 퍼졌습니다. 마을은 폐쇄되었고 이곳을 출입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곳 마을과 인근 마을에 있던 의원들이란 작자가 본인부터 살겠다며 짐을 챙겨 도망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의원들이 도망갔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했습니다. 역병이 무서운 게 아니었지요. 그러나 의송과 강천이는 역병에 걸린 사람들을 살리겠다며 폐쇄된 마을로 몰래 들어와 사람들을 위해 재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달포가 흘렀을까요? 이 같은 이들의 선행은 조정에까지 알려졌고 임금님은 내의원 의원과 약재, 의녀들을 역병이 번진 마을로 파견했습니다. 며칠 후 지옥 같은 역병은 잡혔고 더는 사람들은 죽어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로 의송과 강천이는 주상전하와 마을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듣게 되었고 강천이는 좋은 스승 밑에서 훌륭한 의원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강천의 초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준 부모는 노비였기에 저도 노비여야만 했습니다. 이런 제 팔자가 박복하다고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올해 15세 사내였지요. 저는 어머니와 함께 숙소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깊이 잠든 고요한 새벽이었습니다. 그런 고요함을 깨고 누군가가 저를 다급히 흔들어 깨웠습니다. 비실아? 어서 일어나거라, 어서. 저는 몰려오는 잠을 깨우며 눈을 떴는데 영창이 아저씨가 방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영창이 아저씨는 제 옆에서 주무시고 있던 어머니도 일사불란하게 깨웠죠. 영창이 아저씨의 표정을 살펴보니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진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잠을 몰아내며 영창이 아저씨에게 이리 물었습니다.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어도 어머니께서는 늘 지금처럼 침착하셨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 야밤에 말이오. 이 집에서 일하는 노비들이 오늘 밤에 멀리 도망칠 것이네. 그러니 필요한 살림살이만 챙겨 짐부터 꾸리시게. 예, 도망이요? 걸리기라도 하면 죽은 목숨 아닙니까? 더는 맞아 죽고 굶어 죽기 싫다며 다들 도망치기로 결정하였네. 이 집에 있는 마님이 어디 사람이던가. 자네 남편도 마님께 맞아 죽지 않았어. 그래도 그렇지 평생 모셔온 주인을 배신한다는 게 이게 맞는 행동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주인을 배신한다는 걸 유독 껄끄러워하셨습니다. 참고로 영창이 아저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희 모자를 살뜰하게 챙겨준 분이었습니다. 그분 또한 노비였지만요. 영창이 아저씨가 나간 후 어머니께서는 한참 동안 무언가를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고민하는 어머니를 보며 이리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찌해야만 합니까? 그러니 말이다.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구나. 저희도 영창의 아저씨를 따라 떠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어머니께서는 제 질문에 답은 주지 않으신 채 쉬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께서는 의미심장한 얼굴로 저를 보며 이러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도망치면 우리가 갈 곳이 없다. 아무리 이곳이 지옥이라고 해도 여기에 머무르는 게 좋겠다. 이 어미 뜻에 따르겠느냐? 저는 이곳에서 어머니가 도망칠 것이라 여겼는데 이리 대답하시니 의외였습니다. 저는 어머니 곁이라면 그곳이 어디라도 좋습니다. 정말 어머니께서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태어난 거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어쨌건 이 어미의 선택을 믿어보거라. 나도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나름 있으니 말이다. 이유요? 지금은 얘기해 줄 수가 없다. 때가 되면 이 어미가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잠시 후 등짐을 진 영창이 아저씨가 저와 어머니가 머무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창이 아저씨는 아직 짐을 꾸리지 않은 태평한 어머니를 보며 이리 물었죠. 역시나 다그치는 말투였습니다. 왜 아직도 그대로 있는 것이요? 아무래도 저는 이곳에 남아 있어야겠습니다. 날도 춥고 이 보금자리를 떠나기에도 아직 제 아들은 어리지 않습니까? 더욱이 추노공까지 설치는데 멀리 도망갈 자신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집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모르시겠소. 이 집 마님이 어디 사람입니까? 부인의 남편이자 제 친구를 죽인 원수가 아닙니까? 그래도 현실을 생각해야지요. 저도 그 점은 가슴 아프나 어쩌겠습니까? 그 또한 견뎌야만 하는 게 노비들의 지독한 현실인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저희 모자는 신경 쓰지 마시고 어서 도망치십시오. 그동안 저희 모자를 살뜰히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머니는 영창이 아저씨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고 영창이 아저씨는 저희 어머니를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며 걸음을 물리셨습니다. 어쨌건 한바탕 큰 소란이 일어난 새벽이 지나가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집안은 쑥대밭이 되었고 온전한 살림살이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도망친 노비들은 이 집 광에 있던 재물까지 몽땅 긁어갔죠. 이 집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노비는 제 어머니와 오직 저뿐이었습니다. 이런 저와 어머니를 마님께서 대청 앞에 있던 넓은 마당으로 끌고 오셨습니다. 마님께서는 저와 어머니를 노려보며 이리 물었죠. 막심이와 자네 아들은 왜 도망치지 않은 것인가? 충분히 도망칠 시간이 있었을 텐데 말이네. 저는 마님을 영원한 주인이라 섬기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스스로와 일이 약조했는데 어찌 사람이 그 말을 어기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마님 곁에서 마님이 죽을 때까지 곁을 지킬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이리 말하자 마님은 좋았으나 크게 내색하지 않은 채 이를 숨겼습니다. 마님께서는 곧장 저를 노려보며 이리 물었습니다. 너도 내 어미와 마찬가지인 것이냐? 그렇습니다. 잠시 무언가를 생각한 마님께서는 저와 어머니를 보며 이리 말했습니다. 도망친 놈들은 내가 어떻게든 붙잡아 유저를 낼 것이다. 다만 너희들은 나에게 믿음을 주었으니 앞으로는 내가 살뜰히 보살필 것이다. 어머니는 감사하다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고
저도 어머니를 따라 마님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같이 천한 것들은 언제나 고개가 유연해야만 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어머니 주장이었죠. 그 후로 달포가 지났습니다. 마님 말처럼 이곳에서 도망쳤던 노비들은 모두 주검이 되어 돌아왔고 그들이 가지고 갔던 재산도 모두 회수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쨌건 영창이 아저씨의 싸늘한 주검을 본 어머니께서는 두 눈만 감으시며 탄식하셨습니다. 다만 이번 일로 인해 저희 모자에게 좋았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요괴 같은 마님께서 무슨 일만 벌어지면 어머니께서 쪼르르 찾아와 상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마님은 부모를 일찍 잃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팔자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말을 잠시 빌리자면 말입니다. 사실 제가 요괴로 불렀던 마님은 주인 어르신이 본처를 잃고 들이셨던 첩이었습니다. 그러니 본처가 없음에도 아직도 첩의 팔자를 면치 못해 불만이 많았습니다. 누가 시댁도 없는 고아를 본처로 앉히겠습니까? 어쨌건 제 어머니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무슨 일이든 침착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에서야 제 어머니의 진가를 알아봐준 마님이셨습니다. 자네는 내가 밉지 않은가? 자네 남편을 죽게 만들었는데. 그렇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다만 그런 사정을 만든 제 남편도 잘못을 했으니 감히 그 입을 함부로 놀려 마님께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까? 사실 아버지는 마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라며 돌아가신 본처의 은밀한 일을 그간 주도적으로 실행해 왔었습니다. 그것까지 모자라 마님의 자태까지 사적인 마음을 품고 훔쳐보았었습니다. 그러니 마님으로서는 제 아비를 100번도 넘게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어쨌건 제 아비는 멍석말이 당하다가 얻어맞아 황천길로 가게 되었고 제 어머니는 마님에 대한 애증으로 이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참고로 본처는 몇 해 전에 중병을 앓고 돌아가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마님께서 저와 어머니를 부르셨습니다. 마님의 입꼬리를 보니 기분이 꽤 좋은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나. 대감께서 나에게 뭐라 하셨는지 아는가?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나를 본처로 올려주시겠다고 하셨네. 세상에 이런 날이 올 줄이야. 그게 정말이십니까? 나는 이제 죽어도 소원이 없네. 기방에서 일했던 나를 드디어 정실부인으로 맞이해 주었으니 말일세. 정말 감축드립니다. 마님은 제 어머니를 보며 이리 물었습니다. 그 눈빛이 꽤 진지했습니다. 해서 내가 자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하네. 그게 무엇입니까? 비록 자네는 천한 노비라 하겠으나 묘하게도 고급스러운 기품 같은 것이 느껴져. 그러니 참으로 해괴하단 말일세. 실은 제 조부모께서 한양에서 알아주는 사대부셨습니다. 다만 형조판서였던 제 부친께서 역당을 놓쳤다는 이유로 멸문지화를 당했지만요. 후로 여러 곳만 전전하다가 이곳 충청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는가? 어쩐지. 그런데 쇳내에게 제안하실 것이 무엇이옵니까? 그럼 더욱 잘 되었네. 이제부터 나에게 정실부인으로서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알려주게나. 자네에게 그걸 제안하고 싶었네. 지금도 충분하십니다. 어찌 저에게 이런 소임을? 사내는 여인하기 나름이야. 사실 이 정도도 부족하네. 이 고을 양반집 교수들이 뒤에서 나에게 뭐라고 짓거리는지 아는가? 어머니는 뭔가 알고 있었는지 어떠한 대답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참으로 어머니께서는 거짓말을 숨기지 못하는 분이셨습니다. 송구합니다, 마님. 괜찮네. 어쨌건 이제부터 자네는 별채에서 머물지 말고 내 방 옆으로 옮기게. 자네를 나의 직속 아래 것으로 삼을 터이니. 그 후로 한때 잘 나가던 양반이었다가 노비가 된 어머니께서는 마님 곁에 가까이 머물며 마님에게 필요한 사대부로서 품위와 여러 지식 등을 알려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 어머니만큼은 마님께서 많이 믿고 의지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님께서 정실 부인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큰일이 벌어졌죠. 바로 기방에 출입한 대감 어르신이 첩이라며 어린 여자를 집에 들이셨던 겁니다. 이번 일로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마님께서는 대감 어르신께 일이 따졌습니다. 제게 어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무엇을 말이오? 분명 저를 첩으로 들이실 때 첩은 제가 마지막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찌 그 약조를 이리 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부인이 첩일 때 얘기지 않소. 정실 부인이 되셨고 그때보다 나이도 들고 주름도 졌으니 내 마음도 변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마님께서는 황당하다는 얼굴을 했으나 뭐라 반박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내의 변심은 조선 양반가에서는 당연한 이치였으니까요. 슬퍼하시며 눈물로 하루를 보내던 마님을 안쓰럽게 여긴 어머니께서는 매일 그녀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새로 들어온 첩의 심기를 건드릴 것이란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첩께서 제 어머니를 늦은 밤에 처소로 부르셨습니다. 이 집안의 마님께서 자네를 많이 신뢰한다고 들었네? 그쪽보다는 내게 달라붙어 있는 게 이득 아니겠는가? 어머니께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리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제안은 감사드리나 저는 마님 사람입니다. 그러니 마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더는 어떠한 여지도 주지 않은 채 그곳에서 나오셨습니다. 어쨌건 이리 단호한 어머니의 모습은 처음이라 의아스러웠습니다. 불성실한 어머니의 태도에 첩은 격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제가 마님의 안전한 울타리 안에 있으니 어쩌지 못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어머니께 이리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작은마님의 제안을 거절하신 겁니까? 작은마님이 대감 어르신이 아끼고 나이도 어리지 않습니까? 그럼 너는 마님이 아니라 우리가 어린 첩에게 붙어야 한다고 보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대답했으나 정작 어머니께서는 웃으시며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일전에 왜 이곳에서 도망치지 않고 남아 있었는지 너는 아느냐? 그야 추노꾼 때문이 아닙니까? 아니다.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너희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명리학으로 높은 자리까지 가셨단다. 나에게는 할아버지가 되겠지. 내 봤을 땐 이 어머니가 그저 그런 노비로 보이겠으나 나에게는 남들과 다른 재능이 하나 있단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사주를 배웠다는 것이다. 사주처럼 그 사람의 미래를 정확하게 내다보는 것도 없지. 그러면 어머니가 마님께 붙어 있는 게 마님의 미래가 좋아서란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마님의 사주는 앞으로 대성할 팔자이다. 반면 첩의 팔자는 조만간 이곳에서 쫓겨날 팔자이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주에 물이 많으면 외로움이 많고 사내를 밝히는데 첩이 사주에 물이 지나치게 많더구나. 반면 마님의 사주에는 금의 기운이 강했다. 상관 기질이 강하고 고집이 세다는 단점은 있겠으나 자기 사람이라고 여기면 뭐든지 퍼주는 장점은 존재한단다. 그럼 어머니께서는 모든 세상을 사주로 보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우리같이 천한 것들은 아무리 좋은 선택을 해도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만들 수 없다. 그러니 좋은 주인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이득이겠지. 좋은 주인을 만나려면 사주나 주역, 명리학만큼 정확한 것이 또 있겠느냐? 그 후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감 어르신께서는 역관이셨는데 명나라로 반년 머물고 돌아오셨을 때였습니다. 첩이 이 집 안에 있던 모든 사람 모르게 가끔 밤마다 젊은 사내를 들여 그간 황홀한 새벽을 맛보았다는 사실이 들통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경로로 발각이 되었는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진심이었는데 어찌 나에게 이럴 수 있더냐. 송구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나에게 두 번의 자비는 없다. 당장 이 집에서 사라지거라. 그렇게 첩은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어머니가 참으로 대단하다고 여겼습니다. 해서 저는 숙소로 향한 채 이리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참으로 대단하시구나.
어찌 이렇게 될 거란 걸 아셨단 말인가? 아무리 주역을 공부했다고는 하나 참으로 대단하다. 제가 이리 중얼거리자 제 말을 우연히 듣게 된 대감 어르신께서 제게 이리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주역은 무엇이고 공부는 무엇이란 것이야? 저는 대감 어르신께서 묻자 곧장 이리 말씀드렸습니다. 가뜩이나 첩의 일로 기분이 언짢은데 대답이 늦으면 무슨 불똥이 튈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말입니다. 제가 소상하게 그간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자 대감 어르신께서는 제 어머니를 처소로 부르셨습니다. 대감 어르신의 처소에는 저와 어머니가 무릎을 꿇은 채 앉아 있었고 그분 옆에는 마님도 함께 앉아 있었죠. 마님께서도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노비가 사주를 공부하다니 말입니다. 제 어머니를 앞에 앉혀놓은 대감 어르신께서는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역관이네. 나는 삼정승의 자리가 탐나는데 어떻게 앞으로 내가 할 수 있겠는가? 제 어머니께서는 대감 어르신의 생년월일시를 가지고 사주를 풀이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잔뜩 긴장하는 얼굴로 대감 어르신과 마님이 지켜보았지요. 사주풀이를 끝낸 어머니께서 대감 어르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대감께서는 내년에 삼정승에 발탁되실 것이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조건? 그게 무엇이냐? 마님의 사주를 보니 금의 기운이 아주 강합니다. 금은 관운의 기운을 지닌 사내의 자리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지요. 그런데 대감께서는 목이 과하게 많습니다. 넓은 산맥에 나무가 무성하니 그 속으로 볕이 들지 못해 습한 것이지요. 그러면 어찌해야 한단 말이냐? 다행히 마님께서 금의 기운이 강하니 가지치기를 해주실 것이옵니다. 그러면 그 사이로 볕이 들어 단점이 보완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마님과 자주 합방하시고 자주 돌아다니십시오. 그것만 해도 팔자가 바뀐단 말이냐? 사람은 사람을 따라가는 법이옵니다. 생선을 감싼 한지에서 비린내가 풍기고 향이 나는 물건을 감싼 보자기에서 향기가 풍기듯 말입니다. 그 다음엔? 그렇게 하시면 내년에 사내 아이도 들어설 것입니다. 그 아이가 화의 기운을 가졌는데 그 아이가 장차 크게 될 인재입니다. 또한 대감께 더욱더 높은 자리를 안겨다 드릴 것이옵니다. 너의 말대로만 된다면 내가 너의 노비문서를 파하고 너에게 충청도가 아닌 한양 땅에 좋은 기와집을 한 채 마련해 주겠다. 아마 그렇게 되실 것이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저는 대감 어르신의 처소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마님께서 잠시 붙잡아 세우셨습니다. 자네, 어머니께서는 걸음을 멈추고 마님을 잠시 뒤돌아보며 답하셨습니다. 예, 마님. 왜 그렇게 말했는가? 정말 내 사주가 저분께 좋단 말인가? 내가 듣기로는 나는 경금이라 들었네. 해서 좋은 부모를 만나 좋은 교육을 받으며 자랐으면 좋았다고 말이네. 어머니께서는 한동안 말을 아끼시더니 이후 귓속말로 몰아 속닥대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마님께 무슨 말을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 숙소로 함께 걸으며 이리 물었죠. 어머니, 아까 마님께 뭐라 말씀하신 겁니까? 그래서 좋은 부모인 대감 어르신을 만났다고 했다. 내가 아까 대감 어르신께 그리 말했으니 앞으로 마님의 사주는 더욱 좋아지실 거다. 물론 대감 어르신도 말이다. 어머니,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사주는 바뀌지 않는 게 아닙니까? 아니다. 사주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 너도 주변에 항상 좋은 사람만을 두거라. 여기서 좋은 사람이란 내가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란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올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해가 되었습니다. 정말 어머니 말대로 역관이었던 대감 어르신은 신기하게도 좌의정에 역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자는 대감 어르신과 마님을 따라 한양으로 이사했죠. 그때 저와 어머니의 노비문서도 파기되었습니다. 마님 또한 대감 어르신의 사랑을 받으니 매일 행복해 하셨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대감 어르신과 마님의 보답으로 한양 중심가의 기와집을 얻었으며 저는 마님의 든든한 지원으로 그를 알려주는 스승까지 얻게 되었죠. 살다가 모두가 잘 되는 이런 호사가 있을지 몰랐는데 요즘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가 궁금해 일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영창의 아저씨도 사주가 그리 나쁘지 않았는데 그리 죽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비들과 어울렸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사주를 타고났어도 피해의식에 휩싸인 노비들과 어울리면 그리 된다. 사람을 가려가면서 만나는 건 나쁜 행위가 아니다. 그러니 너도 앞으로는 남들이 이기적이라 손가락질해도 사람을 가려가면서 만나거라. 사람처럼 잔인하고 무서운 것은 없으니 말이다. 후로 저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고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보다는 좋은 사람을 두는 거에 더 신경을 쓰고 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께 어떤 유익함을 드릴지 고민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대과천선한 어느 소년의 사연입니다. 충청도에 자리한 한적한 시골 마을. 12살 된 소년 이도는 심술궂은 장난을 치기로 이곳 마을에서 유명했습니다. 이곳 마을에서 짓궂은 이도를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지요. 하루는 마을 우물가에서 또래 친구들과 놀다가 이도가 장난삼아 두레박을 감추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을 기르러 왔다가 두레박이 사라진 것을 보고 적잖은 불편을 느껴야만 했지요. 참고로 이 우물은 마을 사람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물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그들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야? 누가 이런 몹쓸 짓을 했어? 이도 그 녀석 아니면 또 누구겠어? 이 망할 놈의 자식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어린애가 아주 영악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이장님 댁으로 쫓아갑시다. 결국 이번 일은 이도의 지심이 빠르게 드러났습니다. 마을 이장은 분노하며 이도의 아버지 이만을 찾아갔습니다. 마을 이장도 마을 사람들의 거듭되는 불만에 지금껏 참고 있던 인내심이 터진 것이었지요. 이만희? 자네 집에 있는가? 저녁밥을 먹기 위해 아내와 함께 밥상 앞에 앉아있던 이만은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문을 연 이만희 이장을 쳐다보며 의아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장님께서 이곳엔 어인일이십니까? 이장의 얼굴에는 매서운 불만이 가득했지요. 그러니 이만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네의 외동아들 이도가 또 장난을 쳤네.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물의 두레박을 감추었어. 그게 없어도 불편은 없겠으나 이도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게 문제로구먼. 언제까지 버릇없는 그 아이를 가만히 놔둘 것인가? 이만은 진땀을 흘리며 죄인처럼 고개만 숙였습니다. 이러한 아들을 둔 부모가 죄인이었지요. 아니, 어쩌면 다시는 장난을 치지 않겠다는 아들의 입을 믿었다는 게 문제였지요. 이장 어르신, 송구하게 됐습니다. 나도 더는 못 참겠네. 그 아이를 단속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곳 마을에서 쫓겨날 걸 명심해야 할 것이야. 나도 이렇게 말하는 걸 가슴 아프게 생각하나 더는 이 일을 방치할 수가 없구먼.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연못이 망가지는 걸 더는 묵인할 수가 없네. 이만은 고개를 숙이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이장이 사라지고 얼마 뒤에 이도가 쪼르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밖에서 놀다가 집으로 들어온 이도의 얼굴은 천진난만함으로 가득했지요.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이만은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이 아비가 뭐라고 하였더냐? 다시는 장난을 쳐서는 안 된다고 하였지. 그런데 또 장난을 쳐? 너에게 이 아비와 저번에 나누었던 약조는 대체 뭐란 말이냐? 이도는 아비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판단했으나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물 두레박을 가지고 장난을 쳤다지. 방금 이장님께서 이곳을 찾아오셨다. 그러니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겠느냐? 이도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우겨봤자 좋을 게 없다고 말입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도는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반성하는 척 아버지의 동태만 살피는 중이었습니다. 이도는 며칠이 지나면 아버지의 화가 풀릴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만은 그런 아들의 속임수를 이번만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의 못된 버릇을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을지 그것만 고민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만은 후배이자 한양의 유명한 훈장인 이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말입니다. 이연 훈장에게서 답신이 왔습니다. 이만희 형님, 그 아이를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제가 직접 가르치겠습니다. 이만은 그 즉시 아들 이도를 데리고 한양으로 올라갈 채비를 했습니다. 이도는 아버지 손을 잡고 먼 길을 떠나야 하니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이도에게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곳 고향 마을과 이 집이 안락하고 좋았었지요. 서방님, 먼 길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어머니께 인사 올리거라. 당분간은 보지 못할 것이니 말이다. 이도는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이도의 어머니는 아들을 달래며 이리 말했습니다. 가서 훈장님 말씀 잘 들어야 한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집안의 행복이 달려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달라져야만 한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살 수는 없단다. 내가 그걸 깨우쳐야만 한다. 그것을 부모가 일일이 알려줄 수는 없구나. 이도는 아무런 말이 없었고 그렇게 아버지 손을 잡고서 한양으로 머나먼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떠나던 중 이도는 침묵하는 아버지에게 이리 말했습니다. 제가 왜 얼굴도 모르는 어른에게 맡겨줘야만 합니까? 저는 친구들이랑 놀고 싶단 말입니다. 이만은 아들 이도가 왜 이연 훈장에게 맡겨줘야 하는지 알려는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배워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이만은 가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선 채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가진 그 못된 버릇을 고치지 못하면 우리는 마을에서 살 수가 없다. 이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나에게 경고하셨다. 너는 아직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른단 말이냐? 장난을 친 것이 뭐가 그리 큰 잘못이라는 겁니까?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람을 해한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게 문제란 것이다. 그분은 아버지가 잘 아는 벗이다. 그와 나는 같은 스승 밑에서 유익한 가르침을 배웠다. 인성이 훌륭한 훈장이니 내가 보고 배울 것도 많고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후로 이도의 아버지 이만은 묵묵히 걷고 걸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이만과 이도 부자가 당도한 곳은 한양 외곽의 작은 어느 서당 앞이었지요. 마침 인기척을 느꼈던지 이연 훈장이 서당 마당에 선 채 이만과 이도 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도를 처음 보는 이연 훈장의 눈빛은 날카로웠으나 목소리만은 부드러웠습니다. 내가 이만희 형님의 아들, 이도냐? 이도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이리 대답했습니다. 예, 그러합니다. 어디 보자. 녀석, 참으로 짓궂게 생겼구나. 이도는 처음으로 긴장이란 것을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곳이 싫습니다. 저는 이 훈장님이 왠지 싫습니다. 이도는 울먹이며 아버지였던 이만에게 이리 하소연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형님 부탁대로 제가 이 아이를 맡겠습니다. 다만 제 방식은 엄할 것입니다. 이것만은 알고 가셨으면 합니다. 부탁하네. 이 아이가 제대로 된 인간으로 거듭났으면 하네. 내가 바라는 것은 오로지 그것뿐이야. 그럼 자네만 믿겠네. 어쨌건 오랜만에 자네 얼굴을 보니 흐뭇하구먼. 고향집으로 조심히 내려가십시오. 멀리 못 나갑니다, 형님. 이만은 발길을 돌렸으나 아들 이도를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연 훈장을 믿었던 것이었지요. 이도는 마당에 홀로 서서 자신의 앞날을 알 수 없다는 얼굴로
이현 훈장의 서당 주변만 숱하게 둘러보았습니다. 자신을 이곳에 던져놓고 간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서당에서 하룻밤을 보낸 이도는 곧장 눈을 뜬 채 아침을 먹고서 마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집에서는 자유롭게 행동했는데 이곳은 첫날부터가 규칙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게 조금은 불편했습니다. 숙소에서 성당 본체로 향한 이도는 마당에 선 채 서당의 모든 것을 낯설게 둘러보았습니다. 우선 서당 문 앞에 쓰인 붓글씨 간판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성심! 진심과 정성을 다하라. 이도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글씨 한 줄로 뭘 얼마나 가르칠 수 있겠어? 저런 건 따분하단 말이야. 역시나 재미있는 건 남을 놀리는 장난 아니겠어. 이현 훈장은 이도와 학생들을 보며 섰습니다. 오늘은 너희들에게 새로운 친구를 소개하겠다. 이도는 앞으로 나오거라. 이도가 얼떨결에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도야, 인사하거라. 이도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앞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인사했습니다. 이도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게 끝인 것이냐? 그럼 무슨 말을 더 해야 합니까? 그래, 들어가 보거라. 본격적인 글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현 훈장은 오늘 학생들에게 글자 쓰기를 알려주었습니다. 오늘은 글자 쓰기를 배울 것이다. 글자란 그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니 모두는 옆에 놓인 붓을 들고 내가 말한 글자를 써보거라. 이현 훈장이 성심이라 말하니 이현 훈장을 보고 있던 아이들 모두는 붓을 들어 성심이라 썼습니다. 이도 역시도 자신만만하게 붓을 잡고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종이에 그려진 글자는 삐뚤빼뚤하고 먹물은 요란하게 번져갔습니다. 이현 훈장은 이도의 글씨를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의 글자에는 정성이 없다. 내 마음이 허튼 소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이도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배운 것인데 어떻게 잘 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신동이 아닙니다. 이현 훈장은 붓을 잡더니 두 눈을 감고서 종이에 힘차고 정확한 글씨로 성심이라 써내려갔습니다. 앞을 보지 않고 써내려간 이현 훈장의 글씨는 강직하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이도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도야? 너는 내가 가르친 대로만 따라하면 된다. 단, 한 가지는 명심하거라. 내가 스승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배울 수가 없다. 그 말에 이도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무언가 압도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속으로 여전히 이리 생각했습니다. 내가 배울 게 뭐가 있겠어? 그저 시간을 때우다 돌아가면 되겠지. 다음 날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현 훈장은 아침 해를 배경으로 수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이어지던 중 이도가 긴 하품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다른 학생에게 자신처럼 하품을 해보라며 짓궂은 장난을 걸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이현 훈장은 수업을 멈추고 이도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이도야? 앞으로 나와 보거라. 이도는 머뭇거리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공부는 몸가짐에서 시작된단다. 공부를 게을리하는 자는 벌을 받아야만 한다. 이현 훈장은 이도에게 물동이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 물동이를 들고 서당 마당을 3바퀴 돌아라. 서당 안에 학생들은 숨을 죽였고 이도는 물동이를 들고 마당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도는 점점 팔이 떨리고 얼굴에서는 땀이 흐르자 처음으로 자신이 잘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훈장님, 잘못했습니다. 이현 훈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못을 알았다면 지금부터 바르게 배우면 된다. 내가 정성을 다하면 너를 누구보다도 아낄 것이다. 이 사건은 이도가 처음으로 이현 훈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스스로 붓을 잡고 글씨 쓰기를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도의 서당 생활이 시작된 지 엿새가 지났습니다.
그는 이연 훈장의 가르침이 생각 이상으로 혹독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도야? 어서 일어나거라. 학문은 시간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아침이 매우 중요하구나. 아침은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시간이지를 않더냐. 공부하기에는 좋은 기운을 이어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도는 아직도 잠에서 덜 깬 눈으로 이부자리에서 일어났으나 속으로 불평했습니다. 글 공부가 진짜 싫다. 더 자고 싶은데. 이도는 입을 삐죽 내민 채 그렇게 기상했습니다. 이연 훈장은 마음이라는 글자를 써놓고 이리 말했습니다. 마음심이라는 이 글자는 단순한 모양이지만 너희들의 마음을 다 담았어야 한다. 모든 학문의 기본은 성심에서 시작되니 말이다. 이도는 무심코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연 훈장은 이도의 글씨를 보고 고개를 저으며 이리 말했습니다. 너의 글씨는 참으로 허술하구나. 그러니 다시 쓰거라. 마음이 담기지 않은 글씨는 마음을 속이는 것이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서당 안에 앉아있던 이연 훈장이 앞에 마주 앉은 이도에게 작은 시험을 내렸습니다. 서당 뒤뜰에는 나무로 만든 작은 물레방아가 있었지요. 물레방아 앞에서 이도를 부르더니 이리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멈추어 있던 이 물레방아를 돌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도는 물레방아를 한참 동안 바라보며 이리 대답했습니다. 흐르는 물이요. 맞다. 흐르는 물이 없으면 물레방아는 돌지 않는다. 그렇다면 물이라는 너의 마음이 공부라는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연 훈장은 물통을 건네며 이리 말했습니다. 이 물레방아가 돌지 않는 이유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워오거라. 물이 가득 차야 비로소 돌아가는 법이니 말이다. 이도는 무거운 물통을 들고 서당 앞 시냇물로 갔습니다. 물을 채워 돌아오니 이연 훈장은 물레방아에 물을 붓게 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물레방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이연 훈장이 이도에게 이리 말했습니다. 마음도 이것과 같다. 너의 마음속에 성심이 채워져야 학문이 돌기 시작한다. 허술하게 채운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을 것이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도는 또 한 번 글씨 연습을 대충 했습니다. 이를 본 이연 훈장은 이도를 불러 엄격히 꾸짖었습니다. 이도야? 너는 언제쯤 정성을 다할 것이냐? 아직도 모르겠느냐? 이렇게 말하고서는 무거운 나무판을 가져와 이도 앞에 놓았습니다. 이 나무판에 글씨를 새겨라. 먹물이 아닌 도구를 사용할 때 내가 얼마나 성심이 부족한지 알게 될 것이다. 이도는 처음엔 대충 새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무판은 쉽게 글씨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새기다 삐뚤어진 글씨를 본 이연 훈장이 이리 말했습니다. 삐뚤어진 글씨는 내 마음이 삐뚤어진 탓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불평하지 말고 다시 쓰거라. 이도는 손이 저려오고 땀이 흐를 때까지 나무판에 글씨를 새겼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그는 간신히 성심이라는 글자를 겨우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글씨를 바라보던 이연 훈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지금의 이 글자는 내가 정성을 다한 값진 결과물이다. 그러니 이 순간을 꼭 기억하거라. 내가 성심을 다할 때 비로소 내가 배우는 학문이 빛을 낸다는 걸 말이다. 그날 밤 이도는 서당의 기와 밑으로 스며드는 달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나의 글씨가 삐뚤어진 것은 내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이구나. 앞으로는 정성을 다해야겠다. 다음 날부터 이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이곳에 와서 학문을 배운 지 달포가 되지 않았으나 많은 걸 배우게 된 것이었지요. 이도는 글씨 연습을 대충 하지 않았고 이연 훈장의 말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이연 훈장은 이도의 태도에서 진지함이 느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이도를 보는 눈빛이 참으로 흐뭇했습니다. 이도가 서당 생활을 시작한 지 석 달째였습니다. 이도는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현 훈장은 이도의 진정한 변화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루는 이현 훈장이 이도를 부르더니 이리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마지막 시험을 치를 준비가 되었을 것이다. 내일 마을 어귀에 있는 주막으로 가서 진정한 학문의 길을 찾으라는 나의 편지를 주막 여주인에게 전하고 오너라. 그곳에서 내가 배운 것을 시험할 것이다. 이도는 당황했습니다. 주막에서요? 그곳은 술을 파는 곳인데 어찌 그곳이 학문과 관계가 있다고 하십니까? 그것은 내가 직접 가서 알아내야 할 것이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도는 이현 훈장의 편지를 품고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막은 술을 마시고 떠드는 여러 사람의 잡담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도는 주막 여주인을 찾아가 훈장님이 주신 편지를 건넸습니다. 주막 여주인은 편지를 펼쳐 읽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훈장님께서 내게 어려운 과제를 내셨구나. 여기서 학문의 길을 찾으라니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고는 주막 한쪽에 놓인 평상과 붓을 가리켰습니다. 저 평상에서 성심이라는 글씨를 써보거라. 하지만 주막 손님들의 방해를 이겨내야 할 것이다. 이도는 평상에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곧 주막 손님들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꼬맹이가 글씨나 쓴다고 뭘 알겠느냐? 그 나이에는 배우지 않고 노는 것이 최고다. 글자 따위가 밥을 먹여주냐고. 다들 그렇지 않은가? 이도는 처음엔 신경이 쓰여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글씨가 삐뚤어지고 먹이 번졌습니다. 그러나 이내 훈장님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정성을 다하지 않은 글씨는 마음을 속이는 것이다. 이도는 눈을 감고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다시 붓을 잡은 그는 주변의 소음과 방해를 무시하고 차분히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을 다해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도가 글씨를 마치자 주막 여주인이 다가와 그의 글씨를 보았습니다. 이 글씨는 정성이 가득하구나. 훈장님께 이 글씨를 가져가 보거라. 이도는 주막을 떠나며 자신의 글씨를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글자는 비뚤지 않고 먹의 농담도 정확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서당으로 돌아온 이도는 훈장님께 자신이 쓴 글씨를 자랑하듯 보여드렸습니다. 이현 훈장은 한참 동안 글씨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글씨에는 진심이 담겨 있구나. 내가 여러 사람의 방해와 소란 속에서도 성심을 다했다는 것이 느껴지는구나. 이제야 너는 학문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이도는 훈장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훈장님? 제가 그동안 얼마나 부족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학문이란 단순히 글을 쓰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마을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게 그들의 배움을 막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현 훈장은 미소를 지으며 이리 말했습니다. 학문은 글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마주하는 태도에 있다. 이제 너는 진정으로 배울 준비가 되었다. 너를 보니 내가 다 흐뭇하구나. 그러니 앞으로도 일취월장해야만 한다. 그날 밤 이도는 서당 마루에 앉아 조용히 글씨 쓰기를 연습했습니다. 누구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말입니다. 더 이상 글씨는 삐뚤지 않았고 그의 마음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배운다는 것이 일이 즐겁다는 걸 어린 그는 새삼 뼈저리게 느끼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가난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한쪽 다리를 저는 머슴이셨고 어머니는 품을 팔아 겨우 집안 살림을 꾸려가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언제나 배부르게 먹지 못해 늘 허기졌습니다. 양반집에서 일한 아버지와 어머니 덕분에 속된 말로 남은 밥풀이라도 받아먹으며 자란 저는 재물이란 것이 사람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막말로 돈이 없으면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산다는 걸 일찍이 깨우쳤습니다. 어쨌건 지독한 가난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함에도 저는 돈보다 중요한 것은 정직이라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정직함을 잃으면 안 된다는 아버지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아버지의 가르침이 맞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어김없이 길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 시선의 길가 모퉁이에 떨어진 엽전 꾸러미가 보였습니다. 사람의 흔적은 하나도 없었고 이곳에는 오로지 저뿐이었지요. 제 눈에 들어온 엽전이 가득 담긴 헝겊 보자기는 저를 잠시 망설이게 했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이를 들어서 흔들어 보니 땡그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엽전이 확실했습니다. 저는 곧장 그 엽전을 가지고 마을 어귀에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번잡한 장소였죠. 그곳은 이 엽전을 잃어버린 주인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이 재물이 탐났으나 원래 저의 것이 아니었으니 제가 탐해서는 안 됐습니다. 제가 길을 걷다 이 엽전을 주었습니다. 혹시 이것을 잃어버리신 분이나 이 엽전의 주인을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저는 숱한 행인들을 바라보며 이리 외쳤습니다. 그 말을 얼마나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행인들은 저를 보았으나 정작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건 그들은 저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걸 꿀꺽 삼키면 되지 굳이 고생해서 주인까지 찾아주냐는 그런 표정이었지요. 그런 저희 행동이 궁금했었는지 몇몇 사람이 제게 다가와 의아스러운 얼굴로 이리 물었습니다. 그 보자기 안에 대체 얼마나 들었는가? 도대체 이것을 어디서 주운 것인가? 크기를 보니 제법 상당해 보이는데 자네는 참으로 운이 좋은 청년일세. 저는 정확한 양을 말해줄 수 없었습니다. 행여나 이것이 자신의 거라 우길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처럼 간사하고 이기적인 동물도 없는 법이니까요. 저는 정확한 금액을 말하며 자신의 엽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침묵한 채 무작정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참 뒤 어느 하인이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니 새파랗게 질린 게 전란이라도 터진 것 같았습니다. 그의 옷은 허름했고 집시는 낡고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그 엽전은 우리 주인 어르신께서 잃어버린 돈이구나. 물건값을 치르려고 챙겨온 엽전인데 내가 깜빡하고 흘린 것이다. 그러니 어서 나에게 돌려다오. 저는 의심 가득한 얼굴로 하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진한 얼굴을 보니 거짓말을 할 것만 같아 보이지 않았으나 확인은 해봐야 했습니다. 여기에 엽전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기꺼이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헝겊 보자기의 내용물을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와 이를 구경하는 모든 사람 앞에서 직접 세어보았습니다. 정말 그의 말대로 엽전 수가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헝겊 안쪽은 바깥과는 달리 검은색이었는데 그것까지 맞추었더군요. 저는 그에게 두 손을 공손하게 내밀며 엽전을 건넸습니다. 그러니 주변에 있던 구경꾼들은 이런 저희 행동을 보고 놀란 얼굴로 이리 속삭였습니다. 참으로 정직한 청년일세. 요즘 보기 드문 젊은이야. 제가 행한 이 광경을 우연히 지켜보고 있던 군중 속에는 박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저를 지켜보더니 곧장 발걸음을 때려는 저에게 다가와 이리 말했습니다. 저는 박 씨의 말에 가려던 걸음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내가 오늘 길에서 보여준 행동은 정말 대단했다. 나는 그동안 너 같은 사람을 찾고 있었다. 너같이 성실하고 정직한 사내가 내 일을 도와준다면 정말 든든할 것 같은데. 내 밑에서 잠시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 내가 품삯은 서운하지 않게 쳐주마.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의아했지만 솔깃한 박 씨의 제안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생계를 책임질 저로의 기회를 날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박 씨를 따라 그가 거주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박 씨가 기거하는 넓은 기와집에 도착했고 그곳에는 여러 재물을 보관 중인 광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딸린 하인만도 그 수가 어마어마했죠. 이곳에 노비는 없었습니다. 노비들은 손버릇이 나빠 쓰지 않고 무조건 돈을 주고 부리는 하인만 쓴다고 하더군요.
저는 태어나 이렇게 넓은 광은 처음이었고, 태어나 이렇게 진귀한 물건을 보관 중인 곳도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넓은 광 곳곳을 둘러보며 박 씨에게 의아스러운 얼굴로 이리 물었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곳은 내 재산을 쌓아둔 광이란다. 나도 이곳에 얼마만큼의 재물이 있는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이곳을 지키는 건 오로지 낡은 저 자물쇠뿐이지. 나는 자물쇠를 믿지 사람을 믿지 못하거든.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늘 너의 행동을 보고서 사람을 믿어보면 어떨까 하는 희망이 싹 텄다. 또한 자물쇠는 누구나 열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하지 않더냐? 제가 이곳에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이는 이 상자는 모두 최고급 비단이란다. 반면 저쪽은 말린 약재들이 넘쳐나지. 저런 것들은 명나라에 비싸게 팔 수가 있다. 너는 오늘부터 여기 장부에 기록된 수량을 보고 광에 쌓인 물건 수를 맞추는 일을 해야만 한다. 할 수 있겠느냐?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나는 아무에게나 이런 호의를 베풀지는 않는다. 너의 정직함을 보고 이 일을 맡기는 것이니 내 믿음에 보답해 주었으면 좋겠구나. 또한 네 녀석이 달포 동안 일하는 걸 보고 정식으로 쓸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내 입으로 말하긴 그런데 많은 사람이 내 상단에서 상인으로 일하기를 원한단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야 물론 어르신 상단을 모르는 이가 있겠습니까? 이곳에 상인이 된다는 건 부를 쌓는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녀석 잘 아는구나. 어쨌건 앞으로 잘해야만 한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또한 이곳 광에 출입하는 사람들도 꼼꼼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사소한 거 하나 들어오고 나가는 걸 잘 기록해야 할 것이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르신. 저는 처음에 글자로 빼곡한 장부를 보는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상인 박 씨는 어린 저에게 차근차근 설명하며 제가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일은 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손에 장부를 들고 물건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비단 더미 사이를 헤집으며 하나씩 수를 확인했죠. 어쨌건 일할 수 있다는 즐거움의 기분이 뿌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가의 비단 꾸러미 하나가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장부에 기록된 수량과 맞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꼼꼼하게 모두 맞추어 놓았는데 수량이 틀어지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누가 본다면 사소한 비단 꾸러미 하나에 웬 난리냐고 말하겠으나 그건 보통 비단이 아니었습니다. 명나라 황실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그건 큰 가치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원인이 무엇일까 한참을 생각했지만 답은 하나였습니다. 이 집안에 도둑이 있다는 결론이었죠. 제가 광을 지키는데 이곳에서 대놓고 비단을 단번에 빼돌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더욱이 자물쇠도 있으니 말입니다. 분명 도둑놈은 광이 열리는 낮에 조금씩 고급 비단을 빼돌린 게 분명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낮에 이곳을 출입하는 여러 하인과 일꾼을 살폈으나 비단 꾸러미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니 또 비단 꾸러미 속 비단 수량이 장부와 맞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저는 분명 야간에 이 광에 도둑이 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광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창을 통해 안으로 들어와 모퉁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동안 쥐새끼처럼 이곳에서 상인 박 씨의 재물을 훔친 이를 붙잡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광의 자물쇠가 해체되고 문이 삐거덕거리며 살포시 열리는 소리가 곧장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저는 숨죽이며 광 안의 그림자를 살폈고 도둑으로 보이는 그림자가 비단을 훔치려는 순간 제가 그를 덮치며 소리쳤습니다. 바로 내가 도둑놈이로구나. 도둑은 깜짝 놀라 비단만 잽싸게 내려놓은 채 도망쳤고 저는 그놈을 끈질기게 쫓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면을 썼었고 끝내 저는 그자에게 얻어맞은 채 놓치기까지 하는 불운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적자는 소란에 자고 있던 박 씨가 버선발로 마당까지 뛰어나왔습니다. 저는 상처 가득한 얼굴을 한 채 마당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를 본 박 씨는 저를 일으켜 세우더니 제 어깨를 두드리며 이리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흐뭇함을 넘어서 아주 기특하다는 얼굴이었지요. 너 같은 아랫사람이 있어 정말로 든든하구나. 빼앗긴 비단을 어쩔 수 없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 된다. 송구합니다. 내가 송구할 일이 아니다. 그 비단 도둑은 오래전부터 이 광을 침입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있으니 편하게 잠들 수 있겠구나. 저는 저에게 이러한 믿음을 보여준 박 씨를 위해 더한 정직함과 열정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곳 마을에서 알아주는 부자인 박 씨의 광을 관리하는 일을 도맡은 저를 마을 사람들은 아주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양반댁의 하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제게 보내는 질투 어린 눈빛이 좋으면서도 부담스러웠습니다. 하루는 친구인 길동이가 저에게 다가와 이리 물었습니다. 너 요즘 무슨 좋은 일이 있길래 그렇게 얼굴이 바뀌었냐? 얼굴이 바뀌었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그러더라. 요즘 너가 이 고을에서 가장 잘 나간다고 말이다. 아니,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떠들더라. 박신혜가 세상에 어디더냐? 이 고을을 넘어서 조선에서 부자로 손에 꼽히는 집안 아니더냐? 그곳 광을 관리한다는 건 엄청난 권력을 손에 쥔 것과 다를 게 없다. 왜 사람들은 그리 복잡하게 사는지 모르겠다? 그냥 이건 단순한 일일 뿐인데 말이다. 또한 달포 동안은 정식 상인도 아니란다. 품삯은 많이 받고 있느냐? 나름 두둑하게 받고 있다. 돈이 있어야 편하게 먹고 산다. 그러니 땡길 수 있을 때 최대한 땡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게 무슨 말이냐? 답답하구나. 슬쩍 할 수 있는 건 슬쩍 하란 소리다. 막말로 재산이 그렇게 많은데 조금 없어졌다고 누가 알겠느냐? 게다가 그 광을 지키는 광쟁이가 바로 너이지 않더냐? 이건 하늘이 내려주신 절호의 기회다. 나는 남들과 다르다. 남의 걸 소중하게 여겨야 내 것도 소중히 다룰 수 있는 법이다. 하늘이 복을 내려주면 뭐 하겠느냐? 그걸 받아먹을 인성이 안 됐다면 쓸모가 없겠지. 저는 이리 말한 채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나 이 같은 말을 들었을 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길동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조심해라. 돈이 많아지면 사람 마음도 변한다고들 하더라. 너가 아무리 남들과 다르다고 확신하나 사람은 언제 변해도 이상하지 않은 짐승이다.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박 씨의 광안을 정리하던 중 낯선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남은 이상한 발자국이었죠. 이곳에 출입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저뿐인데 발자국이 있다는 게 의아했습니다. 저는 곧장 장부에 기록된 물품 수와 광에 자리한 물품 수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다행히 사라진 물건은 없었습니다. 비단과 말린 약재, 인삼과 비녀, 가락지와 한지, 여러 곡식도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으나 이번 기회에 이곳을 출입할 때 해체하는 자물쇠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니, 정기적으로 자물쇠를 바꿔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자물쇠도 하나가 아니라 5개를 열어야 출입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었지요. 어쨌건 저는 이 같은 제안을 박 씨와 이곳에 기거하는 모든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집안을 관리하던 몇몇 하인이 저에게 이리 말하더군요. 참고로 이곳에는 두 종류의 하인이 있었는데 상단 일을 도맡는 하인과 집안 일을 도맡거나 관리하는 하인이었습니다. 밥을 지으려면 쌀을 빼야 하는데 언제 자물쇠를 5번이나 연단 말인가? 너무 불편할 것 같네. 또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도둑이 들지 않는다는 법도 없지 않은가? 그러자 박 씨가 저를 보며 이리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굳이 5개나 달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상인 박 씨와 하인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나 지키는 건 더욱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렇게 많은 재물을 쌓아둔 광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 또한 돈을 버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제 뜻대로 따라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도 있겠으나 적응이 된다면 괜찮다고 봅니다. 잠시 고민하던 박 씨는 저를 보며 이리 말했습니다. 좋다. 너의 뜻이 정 그러하다면 그렇게 해보거라. 박 씨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자 저는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으나 저를 보며 자리를 뜬 하인들은 하나같이 이리 말할 뿐이었습니다. 어린 놈이 주인 어르신의 재물을 관리하니 저 자만심이 하늘을 찌르는구먼. 막말로 우리를 믿지 못하여 자물쇠를 5개나 설치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난 추잡하고 더러워 오늘까지만 일하려네.
나도 그렇게 해야겠네. 저는 그런 광경을 지켜보며 무엇을 잘못했는지 솔직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날 저녁 이부자리 위에 누운 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저는 광일 외에도 점점 더 다양한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거래가 성사된 후 들어온 엽전을 직접 관리하는 일, 이 집에 들어온 중요한 손님을 접대하고 박 씨의 집무실로 안내하는 일, 심지어 박 씨 대신 물건값을 흥정하는 일까지 도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게 경계의 시선을 보냈고 몇몇은 노골적으로 일을 대놓고 질투했습니다. 나이에 맞지 않은 일을 하면 사람은 변하는 법인데 과연 저 마음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궁금하구먼. 처음에는 정직하겠으나 앞으로도 정직하겠나? 막말로 강산도 변하는데 사람이야 당연히 변하겠지. 저는 그들의 말을 반박하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 괴로웠습니다. 앞날은 그 누구도 모르는 법이니까요. 그러니 절대로 이 마음가짐을 잃지 말자 숱하게 다짐했습니다. 하루는 심란한 얼굴로 일을 하고 있던 저에게 박 씨가 다가와 이리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일이 있더냐? 얼굴을 보니 풀이 죽었구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이런 저를 박 씨가 흘려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시선을 거둔 채 담장 너머 청명한 하늘만 올려다보며 이리 말하더군요. 사람들이 뭐라 속삭이건 무시해버리거라. 원래 사람은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언제나 뒷말이 따르는 법이란다. 나도 예전에는 그랬지. 그때는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감사해야만 했다. 저는 상인 박 씨를 보며 이리 물었습니다. 어르신께서도 그런 가난한 시절이 있었습니까? 상인 박 씨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리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않더냐? 태어날 때 인간의 능력은 모두 똑같다. 단지 어떠한 노력으로 얼마나 달라지느냐가 차이일 뿐이겠지. 누군가는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나? 나는 그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그러니 잘난 사대부의 자식으로 태어났어도 그저 그런 한량으로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더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인 박 씨의 말을 유심히 들어보았습니다. 어쨌건 열심히 노력해서 이 자리에 와보니 사람들은 겉으로는 나를 존경하는 것 같으나 속으로는 빨리 망하라며 숱한 저주를 퍼붓더구나. 그럴 때일수록 절대 변하지 말자 숱하게 다짐했었다. 내가 오랫동안 부자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게 무엇입니까? 남이 뭐라 말하건 줏대를 가지고 내가 할 일만 꾸준히 하면 된다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곳 광을 맡긴 이유는 너의 정직함도 정직함이나 그것을 잃지 않고 유지하려 노력하는 너의 고집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렇습니까? 광에 도둑이 들었다고 했었지? 예, 어르신. 그건 나의 소행이었다. 예. 놀랐느냐? 어찌 그런 일을 벌이신 겁니까? 너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궁금했었다. 과연 이 광에 도적이 들었을 때 너는 어떠한 선택을 할까? 또한 이곳 광을 어떻게 운영할까? 뭐 그런 게 말이다. 그런데 너는 내 기대에 보란듯이 화답을 해주었다. 나는 말이다. 너란 녀석이 참으로 마음에 든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곳에서 정식 상인으로 일하거라. 그게 정말이십니까? 나는 사람을 뽑을 땐 참으로 깐깐하게 따진단다. 이런 내가 너를 내 사람으로 쓰겠다고 생각했으니 굳이 너는 내 밑이 아니더라도 어디에 가서든 성공할 팔자다. 그 후로 저는 박 씨의 상단에서 일하며 정직함을 잃지 않은 이로 성장해 갔습니다. 이곳 상단에서 일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영광이었죠. 아무쪼록 제가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많은 지지와 조언을 건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